영어 전문 팟캐스트 맛점 마쿠 6회 시작합니다. 예, 바쁜 일상에서 연극으로 여유를 찾고 연극으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영어 전문 팟캐스트 맛점 마쿠 6회. 자, 오늘도 여러 패널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패널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는 전국구 평론가입니다. 서울 지역 연극 평론가가 아니라 유일한 대한민국 전국구 연극 평론가 이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정한 배우, 부드러운 배우, 지적인 배우, 우리 사랑스러운 남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재미입니다. 자, 빛보다 빠른 소리 없는 원투 펀치. 고개 끄덕이다 보면 어느새 온몸에 표창 10개 꽂혀 있습니다. 우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세입니다. 자, 오늘은, 막점 마크 6회. 오늘 지정 공연은 연극 마른 여자들입니다. 이 공연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드디어 9월도 됐고, 어떻게 보면, 9월은 마른 시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는 공연도 마른 여자들이고, 우리가 다음에 할 공연, 미리 이제 스포 하나 날리면 다음에 할 공연도 마른 뭔가가 나오는 그런 공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일치가 되네요. 자, 아니, 근데 이 9월이 마르는 계절이라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9월 되면 이제 그 아스팔트 위에 고추도 깔고 해가지고 말리잖아요. 예. 네. 자, 연극 비평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연극 비평은 객관적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객관적일 수는 없죠, 선생님. 그 공연을 본 사람이 네. 어떤 연극적인 전문성 플러스 오랜 동안 보면서 쌓아온 경험 에다가 가능하면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의지가 결합돼서 나오는 게 저는 좀 전문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취향의 문제인 거죠, 뭐. 그러니까 전문성과 경력에다가 객관성을 지향하지만 네.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다. 결국 주관성에 머물고 있다. 근데 그 주관고 그래도 달라?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객관성을 지향하려는 아주 엄청난 노력이 담긴 주관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우쌤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제가 최근 드레지를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의미의 논리에 보면은, 이제 의미라는 것은 사물과 그 언어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비물질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렵네요. 그게 저는 약간 평론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과 글 사이에서 어떤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의미라는 거는 공연의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글을 통해서 의미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글이라는 것, 공연을 보고 쓰여진 이 글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평론가의 주관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글은 그 공연을 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부터 이렇게 엄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공연이랑 그 평론 글이랑 그 아주 얇은 막 그 사이도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공부 좀 해오셨다고 했는데, 다음부터 하고 오지 마세요. 이거 우리 처음부터 너무 이게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평론이 아무리 객관성을 띠려고 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를 따져보면 결국은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자기 주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작품을 만든 사람도 그 만든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으면 그 사건, 그 이야기가 객관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평론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본 그 공연을 본 것을 주관적으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많은 공감을 한다면 그 평론가의 글이 객관적이 네,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 글을 호응한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 평론가의 그 글은 주관적인 곳에서 머물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우쌤께서 그 의미와 사물 사이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대에 펼쳐지는 물질적인 현상, 뭔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그 현상이고, 그것에서 사건으로서 의미가 빵 출현한다고 했는데, 예술가들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장면을 만약에 해석해가지고 딱 배우 연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관객들이 각자 다른 걸 느낀다면, 그게 나중에 총합이 돼버리면 정말 엉뚱한 데로 다 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관객 한 분 한 분한테 나올 때 다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우린 잘 모르죠. 근데 그 모르는 거를 평론가라는 어쩌면 객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럴 때 그 관객이 그분이 생각한 것이 나랑 비슷한 생각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그 글은 좀 더 객관적인 것을 획득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적 객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은 없고, 그러니까 보편성.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글로서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칸트도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말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주관적 보편성을 보면 어떤 순간 보편성이 확보되느냐, 그건 그냥 내가 글을 써서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쵸. 상대방에게 동의를 호소하는 그 실천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을 하나 썼다고 거기서 완료된 게 아니라 비평적인 보편성이 확보되려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팟캐스트는 정말 정도를 가는 게 아닙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 우리가 그 정도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그 구독자가 훨씬 더 많았을 때 맞아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우리 구독자 너무 적습니다.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반기 알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고삐 단단히 줘야 됩니다. 네. 자, 막즈마쿠 6회 공연은 마른 여자들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연출가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공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두산아트센터 마른 여자들 연출한 박주영 연출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은퇴하더니 뭐 연극계로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본투비 연출가입니다. 박주영 연출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른 여자들을 각색하고 연출한 박주영입니다. 이 공연은 지금 공연 중이죠? 네, 이제 막 첫 주 공연을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작해가지고 9월 28일까지 두산 아트센터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연 중에 나오셨는데 이거 공연 들어가기 전에 두산 아트센터 참 칭찬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극에 올인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연극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시고 활동을 해주시고 또 그 기획들이 상당히 좋아요. 성공한 기획이 아닐까. 네, 되게 동시대 네. 담론을 만드는데 되게 네. 유효한 그러한 기획들이었어요. 네, 딱 개성을 가지고 특징 있게 밀어붙이는 그 힘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젊은 예술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이제 두산에서 나오는 맥주를 자주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 박주영 연출가님은 이 두산은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그 두산에서 와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라고 제안을 하시나요? 어떤 식인가요? 그 DAC 아티스트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하셨구나. 딱 만 40세 이하의 예술가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트랩이라는 또 지원 네네.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트랩엔 한 3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DAC 아티스트로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딱 2년 남아있는 시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했고 너무 감사히 되어가지고 이번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연차대전 연출하셨죠? 네, 맞아요. 보셨어요? 저 연차대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코믹한 여절복통 이야기를 만드신 분이 마른 여자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런 완전한 180도 다른 이런 분위기 전환. 정말 오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예. 자,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 작품의 이야기를 드리면 이 작품은 그 로즈라는 한 그 주인공이 섭식장애 그러니까 거식증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겪는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어요. 자, 이 공연 선생님들에게 전체적인 총평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동시대에 되게 실성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루키즘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이 섭식 장애라는 아주 어떻게 본다면은 좀 현실적인 그러한 소재를 갖고 한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소재의 참신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보다 연출이 빛났다. 연출이 빛났다. 네, 제 총평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 좋습니다. 예,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가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야기는 저한테 매력적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무대화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무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이 연출가분이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무대를 만들 때 나름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극 보고 나면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공연이 있는 반면에 물어보고 싶은 공연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소재를 이 소설을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작 소설이 있죠. 선택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좀 그걸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연출이 되게 좀 그 무대에서 연극적으로 되게 좀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는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웠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우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출이 그 배우들의 연기를 살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들을 만큼 모든 배우들이 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저는 좋게 본 지점입니다. 예. 그 남쌤도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 자체가 거식증이라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식증에 대해서 피상점은 알았지만 좀 그 리서치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질병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식증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통 이제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게 그 어떤 특정한 미적 기준을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혹은 자본주의의 어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정치적 성향이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정신분석학에서도 프로이드가 거식증에 대한 말을 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거식증을,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그 거식증의 다양한 원인이라든가 현상을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그걸 그냥 단편으로만 보여주고, 주로 그 어떤 병을 앓는 그 병 환우들끼리의 연대라든가 공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쌤 하신 말씀에서 약간 제가 약간 좀 처음부터 약간의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 이 작품이 이 석식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질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도 환자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거 네. 이 석식 장애를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싶었던 건지 그리고 있는 건지 먼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출님 네. 수시로 우리들을 끊고 방해하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기회를 저희들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n분의 1씩 이렇게 네. 권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쌤의 질문에 이어서 여기 이제 이게 말도 네. 못하게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보면 네. 우리 박주영 연출께서 자기가 고양이가 죽은 다음에 맞아요.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일을 맞습니다. 겪었고 그리고 섭식장애 거식증을 걸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썼는데 네. 이 설명이 저한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부터 찾아진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소개해 주시기를 본투비 연출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연극은 배우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 시절 내내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나는 어떤 외형으로 보여지냐를 고민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인 시기를 버텼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연출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제가 맡을 역할이 없더라고요. 재밌는 역할도 없었고 제가 그때 한 1년 반 정도 동안 20대 후반에 할머니 역할을 쭉 하고 나서는 매일 흰칠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하는 역할을 하고는 내가 사랑했던 연극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그만둘까 하던 찰나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럼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기나 하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직접 쓰고 연출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글을 쓰면서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었던 것도 이제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먹고 토하는 어떤 섭식장애를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제가 너무 이상하고 무섭고 그리고 근데 또 살 빠졌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또 기분은 좋고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야겠다. 왜 이러나 내가 지금 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이 마른 여자들이라는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고 이걸 읽으면서 그냥 내가 예뻐지려고 마르는 게 저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먹고 토하는 과정이 제가 예뻐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왜 그랬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봐 주신 질문 중에 우리 작품 속에서 섭식장애 환자들을 그걸 병으로 보는가 환자로 보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슬프지만 사실 그냥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그게 병이라면 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맞아요. 거하고 그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많이 유형이 다른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자기가 뭐 좀 더 말라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먹는 걸 조절하는 건데 이 거식증이라는 것은 거부하는 그걸 맞아요. 넘어서서 음식을 먹는 걸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건 이미 적당히 말라서 아름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걸 거부함으로써 어쩌면 더 기형적으로 마를 때까지 맞아요. 마를 때까지 아니면 뭐 그런 지경이 됐는데도 음식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건 유형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했어요? 이 연극을 만들면서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산 범위와 미적인 기준에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기준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극적인 어떤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그러니까 것 그게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관성과 혐오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은 100m 달리기 할 때 100m 해가지고 그 피니쉬를 딱 끊으면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더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이 가고 누군가는 또 거기 앞에서 멈추고 그런 차이인 것 같고 또 혐오는 자기의 현재의 자기를 자꾸 밉게 생각하게 만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도 말이 나오는 게 그 모델들 보면 항상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을 강요하고 저게 아름다운 모습이야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현재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지경에 어떤 단계에 가더라도 계속 그 나를 혐오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한번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 단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좀 작품을 만들면서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극한의 몸까지 마르는 여자들은 말랐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걔는 마른 애야. 어느 동네 사는 마른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일부가 뼈 말라 맞아요. 미인인가? 뼈 그러니까 말라, 진짜 개 뼈밖에 말라. 없고 이 허벅지가 안 붙는 게 그게 맞아요. 미의 어떤 기준처럼 진짜 이렇게 왜곡된 그런 어떤 이미지에 현혹된 그런 세대, 아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10대들 그 가치관이 형성돼 맞아요. 가치관 형성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미성숙 상태인 그 10대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혹되기 쉽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고 싶어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마른 사람이라고 세상에 말하게 되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외국만 해도 너 참 말랐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신뢰되고 기분 나쁜 인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랐다 그러면 정말 그쵸.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좀 더 외모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하더니 우리는 저도 살좀 올랐다. 풍채가 좋아졌네. 뭐 이런 말처럼 하게 되니까. 맞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너 얼굴 작다 하면 좋아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외국에서는 순위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섭식장애라는 거는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되게 시민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스키니한 스타일에 대한 선호를 이제 무의식 중에든 의식 중에든 내면화하면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다이어트한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지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유출님께서 사실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은 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들 다 섭식 장애인데 근데 인물들마다 약간의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캣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돌을 하면서 계속 어떤 그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강요된 것들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입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이고, 거기에는 세란가? 세란. 세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통종했었던 맞아요. 경험이 있어서 그 마른 몸에 대한 나는 여기서 말라가 밖에 나가서는 다시 잘 살 거야 이런 요구가 있다면, 우리의 주인공이 이 로즈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거든요. 오히려 로즈는 되게 그 요양 그 시설에 있는 곳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살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딱히 그런 자기에 대한 자기 부정도 없어 보여서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를 각색하고 연출할 때, 그러니까 이 로즈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약간 이제 봤던 어떤 자기 증명, 자기 정체성, 이거를 그냥 부정적이지 않고 그냥,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 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들을 이상하게 보는 게 사회적 편견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인물들은 또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의 그 메인으로 갖고 있는 어떤 태도가 뭘까 약간 궁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까? 저도 그 궁금했던 게, 금방 제가 좀 전에 이 거식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네. 분석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분석들을 거의 안 하고 사회학적인 걸 다 걷어내고, 그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연대, 이해를 추구하는 듯 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대가 벌어지느냐. 사실 그 로즈가 병원 밖에서는 릴리가 가장 가장 맞아요. 가까운 관계인데, 릴리하고도 또 끊어지죠.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는 세나가 가장 가까운, 세라. 세라예요, 세라. 요술공주 세라. 세라가, 세라. 죄송합니다. 세리하고 거의 이제 세랍니다. 세라. 죄송합니다. 네, 세라가 거의 그 맞아요. 의자매처럼 지내는데 그 세라하고도 또 멀어지잖아요. 끊어지죠. 네. 그런 걸 보면 연대도 다 파괴되고 로즈는 고립된단 말이죠. 맞아요. 뭐지? 이 거식증을 뭘로 봐야 되지? 혼란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섭식장애가 거식증만 아니라 폭식증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로즈하고 릴리가 되게 이렇게 대비되는 섭식장애를 분명히 앓고 있는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원작 소설을 안 읽어갖고 좀 그러지만은, 솔직히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인물들은 그 전사들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아주 어떻게 본다면 표피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물처럼 좀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 릴리하고 로즈의 이야기가 나는 오히려 더 궁금했는데, 그게 이 작품에도 이렇게 그냥 아주 피상적인 관계로만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각색의 과정에서 그 병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릴리의 역할을 좀 상대적으로 제한을 한 건지. 왜냐하면 나는 릴리도 솔직히 궁금하셨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병원이라는 이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이 친구는 먹고 남성과의 맞아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 의미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거식증도 많지만 저는 폭식증이 오히려 상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왜 그 릴리와의 관계보다는 병원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원작을 안 읽어갖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야기도 좀 밀도 있게 만들기도 훨씬 좋고, 이들 각각의 캐릭터의 어떤 전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물군을 본 게 이 현상을 스케치하려고 그런 건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 있었어요. 이 원작 소설이 600페이지가 넘고 로즈의 1인칭 시점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이야기, 시설 밖에 나와서까지 그 로즈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로즈가 자신의 몸의 몸무게와 언니 릴리의 몸무게를 적어가면서 거의 일기처럼 그 연대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자기는 마르면 많을수록 릴리 언니는 살이 더 찌니까 그 과정.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쓰여져 있는 아주 방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각색 과정에서 그 시설 속에 진짜 마른 여자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 곡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봐주셨듯이 그 안에서의 연대, 근데 그게 미묘하게 뒤틀린 연대이거든요. 예. 서로 파괴를 도와주는 방법의 연대인데, 캣 같은 존재가 네. 등장을 구토를 해가지고 자꾸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시설에 오래 있었던 캐서린이라는 엄마는 그 시설에서만 쓰는 방법으로 네. 몸무게를 속일 수 있는 네.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연대, 이상한 뒤집힌 연대가 나오는데, 제가 그 전에 작품들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여성들 간의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강조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연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고 있었진 않았나?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대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게 역시 좀 위험한 지점도 있답니다라는 얘기를 작품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 소설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일단 작가는 네. 정말 이렇게 체험을 한 것인지 이야기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내의 이야기를 마치 르뽀를 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박주영 연출님이 거기에서 그런 어떤 연대의 어떤 약간 다른 양상을 이렇게 포착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듣기는 했어요. 다이애나 크라크 이 작가의. 그 작가도?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자기와 닿아 있는 이야기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 원작 소설에서 제가 제일 끌렸던 것들이 우리 마른 여자들은 서로의 자살을 돕는다 라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아늑해 하거든요, 주인공 로즈가 그 시설에 있으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로즈가 약간 예외적으로 무대 위에서 네. 그 마른 몸에 대해 상당히 약간 어느 정도 만족? 그 다음에 이거를 별로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세란한테도 우리 여기서 그냥 계속 오래 잘 지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밖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경험도 딱히 무대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한 거예요. 로즈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연출님이 말씀하시는 성취 장애에 대한 관점이나 우리가 형상화되는 방식이 좀 배치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사실 관계가 좀 헷갈린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나올 때 거기 두산 아파트 두산 아파트? 제가 오면서 현관판에 연출님이 하신 말씀이 싹 지나갔는데 나는 이걸 장애라기보다는 자기 증명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저 되게 약간 그래? 그러면 로즈가 포인트가 맞는데 근데 그 로즈의 성격 장애를 어떻게 자기 증명,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가 잘 저는 그게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일단 연출님도 일단 그거 자체가 좀 위험한 것이라고 본다 하니까 그 로즈라는 좀 인물이 저는 좀 로즈 배우 이세영 배우님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로즈에게 그 어떤 욕망도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서도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계속 갇혀서 그러면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봐야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물들을 경험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있는 인물로 로즈가 보여지길 바랬거든요. 저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로즈는. 그래서 지금의 로즈는 자기의 정체성은 그냥 이 시설에 있는 마른 여자로 있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주변 상황이나 이 세상이나 자기가 연결돼 있던 릴리 언니까지 끊어지면서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로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관객분들은 로즈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도 로즈가 샌드위치를 한 입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선택할까라고 하는 건 결국은 거기서 언니가 쓰러져 나가고 샌디도 그렇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얘도 결국은 어떤 생에 대한 의지를 먹는 것에서 다시 이렇게 초기화해서 찾아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어떤 느낌이 나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 로즈가 너무나 거기에 자기 만족을 해온 태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 관객이 볼 때 마지막에 샌드위치를 베어 먹는 그 장면이 그렇게까지 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먹네 약간 이런 느낌. 결국 안 선택은 먹는다고 먹는 해놓고 거네. 먹긴 먹었네. 안 먹는다고 해놓고 거짓말쟁이네. 로즈한테 그동안 쌓여온 뭐가 이렇게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은 그게 있거든요. 역사라든가 맞아요. 마른 몸에 대한. 근데 로즈는 되게 편안하게 좀 그래 보여서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도 저도 막 뒤져봤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릴리가 폭식장애 원래 소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연극을 볼 때 이게 배우가 이제 다른 신체를 보여줬을 때
사실 요즘에는 그 캐스팅을 되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배우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캐릭터가 그러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로즈가 소비 장애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폭식이 아닌데 그냥 언니 릴리를 저런 쉐이프의 그런 배우를 놓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중간 내내 그걸 주의할 때 보면서도 릴리가 딱히 폭식 장애라는 느낌을 못 받았고 그녀가 먹은 거 중간에 사과 하나를 한 입 깨물어 맞아요.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원작을 찾아보니까 이게 폭식 장애이고 그 대비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연출이 릴리의 서사는 좀 지웠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아니면 그냥 그래도 관객들이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깔아놓고 가는 건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 근데 좀 연결 지어갖고 맨 마지막에 네. 그 제나인가? 네, 그 제나요. 친구가 이제 그 이모하고 그레이스 이모와. 운동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맨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좀 아껴놨다가 맨 그래요? 마지막에 하는 거 어떨까요? 왜냐면 이게 워낙 이질적인 장면이라 다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아니 또 다른 친구들 얘기는 근데 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계속 그 로즈의 입장에서 이 맞아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제나가 그래 잡았어. 뭐 누군지는 이제 관객이 상상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병원에서 그 섭식장애 때문에 고통받던 그 누군가가 이제 삶의 의지를 갖고 뭐 여기를 찾아왔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뭐 연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뭐 왜곡됐지만은 진정한 연대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뜬금이 없다라고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벼랑간 그 시점이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거는 네,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호기심을 푸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저는 흥미롭게 본 부분이 뭐냐면 로즈가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건너편. 병동에 있는 자기와 맞아요. 똑같은 형태의 남자친구를 거의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입 모양을 가지고 맞아요. 자기 혼자 상상해서 정말 저 사람은 날 사랑하고 그렇다. 난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해서 결국 그 영화 보는 그 파티에서 그 실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뭐 섹스를 한번 해볼까라는 제안을 하는 걸 이제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언니인 릴리? 네. 릴리의 그 밖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도 릴리가 만나는 남사친. 많은 남자들. 남자의 유형들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어쨌든 이 세상은 뭐 동성애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이상은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항상 겪어야 되는 일들인데 여기에서 릴리와 로즈가 겪는 남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 무대에서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여기에서 이 여성들한테는 남성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 예. 맞아요. 그래서 릴리라는 인물을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작 소설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로즈와 다르게 아주 폭식을 하게 되는 언니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그 폭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식증이라는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그래서 릴리가 폭식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관객들이 몰라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인물이라고 저희는 연습 과정에서 가져갔고, 근데 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좋다는 남자 다 만나는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욕망 그리고 이성애자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관계에서 자기를 만드는 인물로 보였으면 했어요, 릴리가.
근데 그러한 릴리를 보면서 로즈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다면 로즈는 그 어떤 선택도 사실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저는 로즈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제나와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그 혼란스러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몸의 변화와 함께 그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혼란과 이어지는 어떤 감각들을 모두 차단하고 거식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로즈라는 인물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결국엔 로즈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겠구나라고 관객들이 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텍스트상으로는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해한 바로는 일단 두 자매는 부모님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제 릴리도 그 어떤 결핍을 그 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릴리가 한다면 로즈는 그 똑같은 결혈을 그 릴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채우고 있나. 거기가 이제 밑바닥에 어떤 레즈의 소양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자기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결여가 그녀를 그리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이제 릴리 보면 릴리 나의 사랑, 계속 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매 간의 좋게 말해 연대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마치 그 서양 거기 심리학에서 오디오프 컴플렉스 벗어나지 못한 아이처럼 이 로즈한테는 그 릴리에서 전도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매가 그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가 확대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과연 그 여성 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저는 다 좀 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흩어져야 된다. 저희 3장의 소제목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 연대가 아니라는 거. 네, 맞아요. 흩어져야 된다. 네, 저희 작품 시작이 날 따라 해봐라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쌍둥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문득 많이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우리는 왜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지? 우리는 왜 어떤 롤모델을 저기 가지려고 하지? 닮으려고 하지? 물론 그것이 힘이 되고 인파워링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로 온전히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로즈에게 좀 많이 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서. 네. 그게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아지는 이유가 이전에 그 오랜 세월의 경험 속에서 생긴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흩어져서 각자 그 자리에서 안정적인 곳을 여러 개를 만들면 좋은데 결국 안정적인 게 여러 개 만들어지지 않고 다 소멸돼 버리니까 맞아. 소멸돼 버리고 나중에는 뭉쳐서 뭔가 하나를 만드는 것은 뭔가 보여지는 게 만들어질 때도 있는데 흩어지면 결국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보면 소제목으로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게 흩어지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그 다음 장의 소제목은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된다입니다. 흩어져야 된다가 제 안에 정답은 아닌데 그 계속 제가 요즘에 연대에 대해 생각하던 것에서 어떤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궁극적으로 연대를 해서 궁극적으로 연대한 다음에 그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박연출은? 사실 너무 커서. 일단 이런 연극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박주연 연출은 연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서사를 보면은 거의 다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의 어떤 연대에 거의 몰입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 작품도 박 선생님 작품도 뭐 그 영자 씨의 시발택시라든가 아니면 고쳐서 나가는 곳, 이것이
이제 그런 맞아요. 이야기였거든요. 네. 어떤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그런 여성들의 연대, 사회에서는 억압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연대의 의미를 잘 구현하는 작품이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대 외치는데 왜 연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그리고 연대가 분명히 이거 연대만이 정답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다는 점에서는 나는 솔직히 이 공연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까지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각색자로서 연출자로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여성 서사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점, 시사점을 줬다는 점에서는 역시 연대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요. 지금의 네.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는 무대에 비해서 이세훈 배우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그쵸, 마음이. 동화되면서 거기 대사가 재밌는 게 우리 손가락 사이에 없어. 맞아요. 이렇게 뭘 잡혀도 없어. 난 속으로 계속 에코처럼 딱 있는데. 그 살과의 연대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맞아요. 매력적인 것도 좀 배우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취지. 그러니까 이세영 배우는 제가 보기에는 백침이 한 30%, 그 다음에 태페미 한 30%, 그 다음에 귀염미 한 30%.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응집돼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다른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우라서 딱 무대에 서 있는 순간, 그 다음에 약간의 쪼가 있는 화술, 그것만으로 우리의 판단을 좀 이렇게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영 배우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무대 위에서 되게 릴렉스 이렇게 힘을 안 주잖아요. 힘을 안 주고 있는데 또 긴장감이 있어서 장면이 팍팍 바뀔 때 반응을 되게 빠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 배우 저는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그 배우가 온전히 이렇게 저한테 보였던 게 가장 큰 거였고, 근데 그 배우가 또 혼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상대하는 릴리라든가 다른 배우들도 다 같이 이게 왜 그러지 했더니 약간 그 배우가 힘을 빼고 있어서 약간 여백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이 로즈가 일어났으면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속에서 응원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 보면 원래는 제나가 사실 플러팅 하다시피 거식증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레즈비언적인 것도 이렇게 제나가 플러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장. 아니 이렇게 그렇죠. 네. 이쪽에 그 여자 걸 그룹에서 어떤 여왕벌 같은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엄마가 엄마 누구죠? 캐서린. 캐서린이 네. 또 약간 여기서 괜찮아, 여기 살아도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머리핀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게끔,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로즈가 참 약하구나. 항상 이렇게 뭔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건 릴리도 똑같은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폭력적인 남성과 만나게 되고, 그런 이 두 자매의 굉장히 험한 인생사인데, 그 과정에서 로즈가 빨리 일어나서 극복하기를 마음을 계속해서 바랬거든요. 근데 엔딩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그게 주어졌단 말이죠. 예. 아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이 감정이입이 돼갖고 어서 와 하는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잖아요. 위선적이야. 제나 너무 믿거든요, 그런 애들. 아니 그런데 제나도 힘들었어요. 거기서 살려주세요. 아니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이 나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어떤 행위들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아마 관객들도 거기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마 누구라고 생각하지? 누구라고 생각할 것인가는 뭐 나는 짜겠지만은 그런 선택을 한 제나가 너무 나약해 보였어. 왜냐하면 결국은 거식 음식을 거부하면 자기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건, 나한테 있는 그 목숨을 굉장히 짧게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음식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한번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나 같이 어쩔 수 없이 운동하고 하고 있는 그런 선택이. 그러니까 주범자니 주범. 아니 그 정도 선택을 하면서 거식을 해? 이렇게 제가가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리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악당 빌런이에요 빌런. 보통 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에 어떤 여자아이들의 어떤 그런 무리가 만들어질 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조금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이제 짱들이 있는데 제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걔가 이제 어떤 마른 몸이 되게 우리가 지향해야 돼 가치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해서 사실은 그 영향으로 다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로런과 로런도 그렇고 이 로즈도 그렇고 사실은 영향을 받았고 근데 얘도 힘든 거예요. 얘도 힘들었는데 얘는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깨닫는 거죠.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로런은 너무 안타까운 거. 자기가 도망가지. 맞아요. 걔랑 로즈는 거의 자기 파괴로까지 갔다면 제나는 자기 파괴하기 직전에 나왔달까? 구조를 요청하고 본인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작품 전체 놓고 보면은 이 모든 것에 이 심층부에 있었던 제나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아니 그래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점이 그러니까 소설이라면은 시점이 확 바뀌는 좀 약간 뜬금없는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나가 그렇게 그 개가천선하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내가 청소 안 했는데 자기 사연 이기적인 선택이야 그것도. 그리고 뭐 이모가 열심히 연락하고 네가 막 이렇게 설득해라라고 말하지만 제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안 보여지거든요. 어느 순간 누가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비겁하고 지가 정말 도책 싸들고 친구들 구하러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가는 들고. 장면이 나왔어야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쌤이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 거친 세계에 그냥 맨몸으로 그냥 그 부딪히는 그런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제나는 이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모가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를 구해준다는 설정 자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인 것 같고, 이건 너무 좀 안이한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간에 맨 마지막 제나 장면으로 끝나기보다는 어떻게든 로즈 장면으로 엔딩을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 전에 되게 임팩트인 장면은 그 로즈가 그 한 입을 이렇게 베어 먹는 장면이고 그때 조명도 되게 좀 의미 있게 맞아요. 써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좀 중요한 장면 같은데 그 장면이 마지막 제나 장면으로 이렇게 덮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사실은 제나의 서사를 좀 앞에다가 좀 넣어주고 어쨌든 마지막은 로즈가 끌고 가서 엔딩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게 관객으로서도 로즈에게서도 시원하셨을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마지막에 벌어놨는데 제나가 판돈 다 긁어가는 아니 근데 분명히 박주영 연출이 그렇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했어요. 너무 근데 했고. 왜 이런 결말을 이거 원작에는 없는 내용인가요? 원작에는요, 원작에 이제 그레이스와 제나가 로즈를 품어주는 이야기가 한참 더 이어지는 거는 한참 맞아요. 이어져요? 네. 그리고 원작에서 로즈는 실제로 샌드위치를 먹어서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니고 각종 방법으로 몸무게를 속여서 시설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설을 나오는 것이 로즈에게는 그 어떤 해방이 아니고 제 작품에서도 로즈가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해서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겪고 있는 거식증이나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 걸로 보이지 않았으면 했어요. 네. 로즈가 그 영국에서는 시설을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어떤 그러니까 자기 감각을 찾는구나에서 그냥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이제 관객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섭식장애라는 것이 어떤 한 번의 어떤 선택 혹은 어떤 치료 같은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작품하면서 이해하게 됐거든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또 빠지고 하는 것이 섭식장애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끔한 해소로 보이면은 그거야말로 좀 또 연극으로 너무 예쁜 얘기만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답답하고 미묘하고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떤 로즈가 선택을 해서 자기 입에 뭘 넣는 것 보여주는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나가 마지막 장면인 이유는 제나가 마지막 장면인 이유는요. 그 그레이스 역할, 그러니까 이모 역할의 그 최정아 배우님이 앞에서 가장 나쁜 것들을 전수하는 캐서린 엄마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엔 제 연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연대가 또 있을 수 있을까를 보여줬을 때 근데 그레이스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이 젊은 친구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보단 자기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완벽한 어떤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로즈의 바깥 세상에서 또 이렇게 자기의 전쟁을 또 이어가고 있는 제나가 있다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관객들이 너무 괴롭게 극장을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엔딩을 좀 열어놓고 좀 반겨주는 엔딩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연대라는 생각이 계속 뭐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굉장히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연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잊으란 얘기가 아니고, 지난 그 한 10년 정도의 그 한국 연극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여성 연출가, 여성 극작가의 진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그 연대와 여성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세워서 얘기해야만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 연대를 너무 전면에 생각을 하고 무슨 작품을 하지 말고 그냥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뭐 다른 결의 얘기지만 그 최진아 작가 작품 연출하는 놀땅. 최진아 작가가 놀땅. 있잖아요. 네. 놀땅에 그 친구가 처음 이제 여느 무대를 나와서 극작과 연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성 혼자 여행 간 얘기 그랬는데 내가 최진아 작가하고 되게 친한데 진아야. 여자 얘기 그만해. 지겨워. 네 작품에서 여자 얘기가 빠졌을 때는 진짜로 작품 쓴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게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니나 달러, 28번지 차숙이네. 차숙이네. 네. 그때 그 시점에 나온 발표를 거예요? 하면서 그걸로 무슨 상도 많이 받고 했잖아요. 많이 네, 받았죠. 집 세우는 그래서 진아한테 내 말이 맞지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이제 연극이나 문학에서도 카프 문학이 그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나 동의를 얻지 못했던 것은 자기 생각이 너무 전면에 나왔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대 여성 좋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그걸 너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젊은 작가들은 그러니까 시작에는 자기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진아 작가가 어느 정도 하면서 조금 시야가 넓어지고 그때 차숙이네가 나온 것처럼 이 박주영 연출도 어쨌든 자기 여성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아예 그걸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되게 개인적인 서사에 할머니 이야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근데 이게 이제 단계를 통해 갖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특히 여성 작가들 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 단계들을 밟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작품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고 그 제목 자체가 마른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마른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엔딩의 선택도 사실 어떤 원작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배우에 보면은 조연출이 이제 그 작품 조연출 노트. 네. 조연출이 노트에 보면 우리 연출이 마르지 말라고 절대 마르지 말라 하고 칠판에도 적어놨다 이렇게 맞아요. 배우들이 말하지 네, 말라고. 배우들한테 말라 보여야 된다는 마른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연극이니까 내가 살집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강박에 빠질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른 여자들이라는 그 시설 안에 있는 여자들 얘기인데 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대에 있는 그 배우들을 봤을 때 안 말랐는데 이렇게 보여지면 이거 약간 뭐 배반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왜 마르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마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 배우분들이 자신의 몸을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의도적으로 이 공연을 위해서. 네, 그럴 거라고 거의 생각했어요. 뭐 그거는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기는 네. 해요. 세연 네. 배우는 자기 원래 웨이트인가요? 모두가 지금 거의 다 자기 웨이트. 왜냐하면 저희는 마르면 50만 원 벌금을 내기로 했거든요. 저 연습 첫날 몸무게 재고 저보다 빠졌으면 연습 전에 몸무게를 재진 않았는데 전신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눈바디로 살 빠지면 이제 50만 원씩 돈 내라. 재밌다. 그 우리가 마른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왜 몸을 마르고 싶어 했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배우로서의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러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연극하면서 아프지 말자. 이런 생각에 마르지 마시오라고 써서 붙여놨었어요. 말라진다고 아프진 않는데. 근데 이게 단계가 굉장히 넘어갈까봐 저는 혹시나 조심스러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연습하는 요즘 한 달 반 동안에 그 단계를 넘어갈 정도가 될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안 먹고 막 물만 먹고 버티면은 왜 남자들도 그 여자들이 이렇게 마른 걸 선호한다면 남자는 또 근육질 원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질을 좀 키우면 이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헬창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단백질을 먹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스테로이드 맞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판타지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 연습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봤는데 그 영화로 거식증에 대한 이야기를 쓴 그 투더 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실제 근데 여주인공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갈비뼈가 보일 만큼 말려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건강을 해치는 당연하죠. 그건 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약간 또 조장하기도 한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잘 먹으면서. 영화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주인공이라면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그 마른 사람이라는 거식증 환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설득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연극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리지 마라.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영화라면 당연히 말라야죠. 영화라면 만약에 이걸 마른 여자들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안에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다 말라야 돼요. 안 그러면 설득이 되지 않아. 맞아. 요즘 또 AI가 있으니까요. CG를 하든. 자, 여러분들은 연극의 쓴맛과 단맛, 매운맛,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는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전 마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이렇게 끝낼까 하는데 그 무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이 이미지가 무대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밝은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게 선, 나무, 이 미니멀 같으면서도 그 의미를 꽉 채운 느낌이 드는 그런 무대였는데 그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원 몇 개 맞아요. 있고, 거기에 네. 이제 작은 시선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장면에 따라서 옮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놨던 이유를 관객이 알아채길 바라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명확하게 읽히진 않았어요. 그것이, 장소가 바뀌었구나? 아니면 아니다, 바뀌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사후에 알게 됐는데 공연을 보면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읽히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객석에서 바로 알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뭔가 그 소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든 그 로즈의 그 시설 밖의 모습들, 네네. 그다음 시설 안의 모습들 구분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보면은 이제 제일 바깥 원에다가 난간 같은 거 맞아요. 하고 제일 이렇게 무슨 사각 박스 같은 거 약간 맞아요. 타워가 구부러진 사각 박스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장면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옮겨지거든요. 하죠. 네. 근데 그 옮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저걸 의미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인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빈무대다라고 생각하면서 봤고 이렇게 왜 약간 소품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무대를 이렇게 뭐가 재현해주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다 보면 난간 같아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극작들을 보면 이게 막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 갔다 하고 공간도 시설 안에서 밖으로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은 빈 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나의 이야기랑 시설의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할 때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지라고 했지만 그냥 얘가 들어오기 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석식장에 그 밑밭 그 밑에 놓여 있구나. 약간 이런 정도 알아차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그 뒷면에 있는 그 스크린. 화면은 LED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프로젝터로 프로젝터로 했죠. 영상입니다. 네. 어쨌든 그 뒤에 있는 그 화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그 대도구에 의한 어떤 그것들이 좀 뒤에 프로젝터로 쏴진 그 영상들 때문에 그게 좀 약화된 경향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무대 운용에서는 참 발랄하구나. 어쨌든 이 시공간이 되게 복잡하고 여러 층에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꽤 많은 인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 이렇게 어떤 연결이라든가 전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갖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둥그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게 그 장면만 들이기에 너무 저는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와 내부의 어떤 경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움직임의 이미지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어서, 무대는 좋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뒤에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 영상 이미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공연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강렬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저는 그런 장식은 걷어내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다 잘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답답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효과적이라면은 오케이인데 뭔가 이 빈 구석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뭔가 자신 없음 때문에 막 이런 걸로 장치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반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배우로 승부를 봐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뒤에 영상들이 구체적인 영상은 뒤에는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영상들은 그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이미지였잖아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서 했는데 그것이 제가 강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미지가 나한테 확 들어와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 무채색의 공간에 그런 어떤 밝은 빛
빛으로 형성된 그 뒤에 자막이 쫙 뜨니까 그 밝은 빛이 어쨌든 나한테 강렬하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채색 것들 갖다 그것들이 확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근데 생각을 했어요. 남쌤하고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같은 별로 얘기예요. 효과적이지 않았다. 네네네. 네. 그 배우들이 그 장면을 연계해 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구성하고 한 것은 굉장히 정말 발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발랄하게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그 텍스트는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연출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그것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무대화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극중 내내 배우를 보기 바빴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한번 영상이 쫙 맞아요. 강한 영상이 나죠. 컬러풀한 게. 하다가 묵직하게 다시 또 배우들 보기 바쁘게 하던 거 아니에요. 저는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저가 그렇게 어떤 큰 극장의 큰 규모의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좀 어떤 조금 좀 실험적인 어떤 무대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이제 아주 작은 해화동 1번지 극장에서 많이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조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시도해본 그랬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산아트센터에서 네. 요번이 이제 첫 공연한 것이고 네, 또 맞습니다. 몇 번을 더 공연하나요? 아니요, 이게 아니, 마지막입니다. 한 아, 한 번이면 끝이에요? 네. 아깝다. 네, 한 한 번이에요. 번밖에 없어요. 네. 아티스트인데 DAC 아티스트인데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네, 없어요, 이거. 근데 야.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몇 개 여러 번 했었다고 작업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딱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또 이제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아니 아티스트 그거 수가 아니라 초청해서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겠죠. 네. 선정해야 될 젊은 예술가가 너무 많아요. 단골이잖아요. 누가 단골이라고? 윤혜숙 윤혜숙 연출. 아유 윤혜숙 연출하니까 어제 섬 희곡집 봐야 되는데. 자,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막지막고 6회 박주영 연출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28일까지 공연인데 뭐 매진인가요? 간간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간간이. 예, 혹시 방송 듣는 분들은 간간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공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회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제 작품을 이렇게 깊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네, 응원 받고 갑니다. 예,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전문 팟캐스트 막지마크 6회. 자, 2부는 공연 추천 순서입니다. 자, 요즘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살살 부니 아주 시원한데 공연 보기 너무 좋은 시즌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추천해주는 공연 보러 가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공연 추천 선생님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쌤입니다. 예. 저는 좀 요번에 갖고 온 두 작품은 일본의 현실과 삶을 우리 작가나 제일교포 작가가 외부자 시선으로 그린 두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나는 극단 부르이 전차의 이카이노 바이크. 이카이노 바이크. 네네. 이 작품은 그 제일교포 3세 작가인 김철의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이 불의 전차는 올해 이 김철희 작가의 다른 작품인 장소로 서울연극제 아주 상을 휩쓴 네 아주 그 뛰어난 역량을 갖춘 극단입니다. 네, 전차에 불 붙었네요. 불의 전차입니다. 네, 네, 진짜 불 붙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제가 이 극단을 알게 된 게 쇄골에 천사가 잠들고 있다라는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작품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되게 좀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젊은 단체인데도. 그런데 이 작품은 좀 그 작품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역시 그 밑에 일본에 대한 어떤
배경을 깔고 있다라는 거는 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카이노 바이크는 결국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교포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뭐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이러한 역사성 속에 청년 2명의 삶이 어떤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지를 예.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진지하고 무거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극적인 정서는 B급 정서 그리고 B급 정서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빠른 템포 그리고 그런 공연 너무 좋아요. 네 배우들의 신체 연기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예약입니다. 네네. 예약 확정. 네. 그래서 도대체 연극이 묵직하면서도 재미있는 공연은 없을까 찾으시는 좀 관객에게 추천하고요. 두 번째 작품은 프로젝트 1인실의 어느 날 문을 열고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거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미아리곡의 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빨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은 그 아시아 최대의 활락가라고 할 수 있는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를 우리나라 작가인 그 작가가 직접 답사하고 그 분위기를 보고 창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과 경제 붕괴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사건. 거기는 스스로 자기 존재를 실종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가 봐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거겠죠. 서류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릴 수가 그리고 있다고.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려서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소재로 지금 여기에 나는 누구이고 누구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곽지숙 배우 요번에 백상 연기상 받았죠. 그리고 또 동아 연극상 신인 연기상을 받았던 성북동 비둘기의 곽현영 배우가 여기에 캐스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묵직한 배우들이 선택했으니까 좀 흥미로운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배우들 연기만 봐도 재미있는 공연이 되겠어요. 네, 아까 그 불의 전차 이카이노 바이크는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여행자 극장에서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이게 팬덤이 있는 극단이라 아마 빨리 예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요, 충무 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이미 공연 시작했고요. 11월 2일까지 하는 프리마 파시라는 작품입니다. 프리마 파시. 프리마 파시는 제가 이걸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리마 페이시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제목을 프리마 파시라고 제목을 한글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리마 파시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1인극이에요. 1인극. 혼자 1인극인데 원톱 배우가 나온다 이거죠. 2시간 정도 하는 그 러닝 타임을 가진 작품인데 이자람 배우, 김실록 배우, 차지연 배우, 이렇게 캐스팅이 대단하네요. 세 배우의 이걸 3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1인극인데 아주 그 세 배우도 다른 주로 일을 하는 것이 이재람 배우는 주로 소리를 하는 분이고 김실록 배우는 정통 연극 배우고 차지연 배우는 뮤지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하는 일을 달리하는 세 배우의 1인극인데 적어도 3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3번인데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 배우가 다 색깔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작품은 비교적 최근에 런던에서 공연된 작품이거든요. 아주 도입이 굉장히 빠른 작품입니다. 따끈따끈한 작품이네요. 스지 밀러라는 영국 극작가인데요.
지금 현재 다른 작품도 지금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품을 지금 현재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보면 이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가 주인공인데요. 예.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어떤 범죄자를 변호하는데 그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죄를 얻어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유능한 야. 변호사예요. 유능하지만 나쁜 예.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법 기술을 아주 굉장히 잘 쓰는 변호사인 법꾸라지. 인 거죠. 법꾸라지는 범죄 저지른 사람이 그런 거고 법 기술을 잘 쓰는 예. 변호사인 거죠. 근데 이 변호사가 어찌어찌해서 어떤 다른 변호사인가 하여간 네, 변호사예요.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호감이 있었어요. 호감이 있어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호텔에 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해서 나 너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관계를 맺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덫인가요? 이게 함정인가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는 원치 않은 관계였다라는 거를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변호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변호를 해가지고 무죄로 방면을 시켰는데 예. 내가 반대로 당하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관계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명백해지는 선생님?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는 소개한 것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스포일러가 스포일러 아니고 이 정도는 알려줬거든요. 스포일러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소개한 글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반대가 되고 났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라는 어떤 얘기들을 아마 풀어놓는 것 한마디로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굉장히 야, 이거 봐야 되겠네요. 네, 이 작가가 쓴 지금 런던에서 공연되고 있는 얘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로 느껴지는데 이것도 법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변호사 얘기인데 비슷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변호사인데 그래가지고 변호하고 막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 반대 성폭행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영국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는 건 인터 알리아라는 제목의 연극인데요. 이거는 이제 1인극은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오는 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곧 한국에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주 핫한 영국 작가 아니 휴지 근데 그 밀러의 이야기 작품. 하시니까 국립극단에서 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인가? 그의 어머니인가? 마드로 피. 얼마 전에 했던 연극제에 나왔던 4분 12초도 비슷한 느낌이죠.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네요. 네네. 야, 그러니까, 이거 재밌겠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 변호하고 해서 굉장히 명성도 얻고 한 변호사인데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그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재밌는 공연 추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우쌤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영국제에서 그 장수호라는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 김철이 불의 전차. 자기였는데 연출 작품이 이제 한국에 오더라고요. 자연출로. 그래서
9월 23일 성균 소극장에서 하루만 공연을 네. 작품이고요. 하루, 9월 23일 하루요? 네, 네. 야. 제목은 이제 갈라진 하늘로 예. 김철의 작연출로 공연이 되는데 요 작품은 뭐 내용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45년 8월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넘어 친구가 된 조선 어린이 이은순과 일본 여성 하루코의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작품은 이 9월에 공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인천에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중 언어 연극제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참가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가작인데 9월 이날 19일에는 9월 인천 문화티어터에서 그쵸. 공연을 일종의 하고 리허설 하다시피 공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페스티벌이 먼저 아, 페스티벌 먼저 하고 페스티벌이 이날 먼저 9월 19일에 인천 분들은 9월 19일에 문화티어터에서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거기서 예. 제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까치의 잘라진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 9월 23일 서울의 성균 소극장에서는 갈라진 하늘. 야,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이득은 뭐지? 근데 저도 이제 요걸 조사해서 봤더니 이 이중언어 연극제는 예. 그 우리나라랑 다른 아시아 나라랑 협업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배우랑 이제 그 일본 배우 아. 아니면 이제 거기 참여한 그 그림 아프다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 배우랑 필리핀 배우 이렇게 같이 예. 해서 무대 위에서 그 이중 언어 두 개의 언어를 네. 가지고 네. 공연이 되는 예. 페스티벌인가 봐요. 네, 오, 인천에서 꽤 재밌네요. 오래된 페스티벌이에요. 올해가 10회라고 하고요. 오. 올해는 이제 일본이랑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한국이랑 협업한 회 작품이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인터넷 계신 분들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작품은요, 봄밤이라고 그 우란 문화재단 제작을 하는 예. 그 우란 이경에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하는 작품이고요. 이게 권여선의 어떤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해요. 요거를 이제 각색을 이소연 작가가 하고 연출과 드라마덕으로 이인수 연출이 맡아서 네. 올라가는 작품입니다. 야, 근데 이 우란에서 우라는 이미 아예 매진됐을 것 같은데요? 박천유를 키워낸 데가 우란 문화재단 아닙니까? 간간히 취소돼요. 야, 이거는 취소표 노려봐야 됩니다. 자, 봄밤 취소표 노려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야, 이제 제가 9월달 날 공연 보기 참 좋다고 했는데, 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날까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될 핑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천고마비 책을 읽을 계절이 아니라 연극을 볼 계절이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연극 보고 새의 삶을 찾고 우리 예술적으로 뛰어난 훌륭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막즈마크 6회 방송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제 7회 공연 비평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